영화 이야기 피아노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 에리 프로무 소유와 존 제인 캠피온 감독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1993년 피아노를 빛낸 두 여성 칸 영화제는 전통적으로 연기파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 영화제를 통해 알려진 작품들 가령 파리, 텍사스 정복자 필레, 펄프 픽션 등을 보라. 이 영화들은 예외 없이 출연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를 통해 영화가 예술의 본격 장르로 당당히 자리 잡아야 할 필연성을 보여준다. 아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화가 1993년 46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인 피아노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홀리 헌터의 연기는 내가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전에 소피의 선택에서 메릴 스트립이 보여준 이상적인 연기를 기억하고 있던 나는 이 영화에서 홀리 헌터의 연기에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다. 콘스탄틴 스타니슬라프스키는 배우 수업에서 훌륭한 연기는 삶과 연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배우의 정신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했다. 홀리 헌터가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연기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영화에서 그녀가 보여준 저 강렬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연기는 너무도 탁월한 것이어서 이 한 편만으로도 홀리 헌터라는 이름은 앞으로 영화사의 길이 회자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물론 나는 이 영화의 매력이 오직 홀리 헌터의 연기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더 많은 찬사가 감독인 제인 캠피온에게 바쳐져야 하리라. 이 영화는 당시 신인이었던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감독이 만든 사실상의 처녀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한 편의 영화로 이악 대가의 반열에 뛰어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가 직접 극본까지 썼다는 이 피아노는 사랑이라는 해묵은 자료에 풍부하고 다양한 논쟁거리들을 도무지 신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능숙한 솜씨로 담아내고 있다. 피아노의 주인, 미혼모로서 딸을 둔 벙어리 영국 여자 에이다는 뉴질랜드로 이민 간 영국인 슈투어트와 일정의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넌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현명한 인물인데다 땅과 재산에만 관심을 갖는 속물이었다. 그녀는 선택을 후회하지만 방법이 없다.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녀의 유일한 기쁨은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다. 온갖 곤란과 위험을 무릅쓰고 피아노를 뉴질랜드까지 운반해 온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 피아노를 해변에 팽개쳐두고 만다. 집까지 운반 에이다가 제발 피아노를 집으로 운반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보지만 스튜어트는 막무가내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남편 친구인 베인스에게 매달린다. 일자무식 농부 베인스가 마침내 에이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 집까지 운반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남편은 피아노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피아노는 그래서 한동안 해변에 버려진다. 에이다가 제발 피아노를 집으로 운반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보지만 스튜어트는 막무가내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남편 친구인 베인스에게 매달린다. 일자무식 농부 베인스가 마침내 에이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 에이다의 비상한 열정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을 느낀
베인스가 스튜어트에게 땅을 줄 터이니 피아노를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한다. 스튜어트는 이게 웬 떡이냐며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에이다는 당연히 완강하게 반대한다. 베인스는 설득한다. 에이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며 또 무엇보다 자신이 에이다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싶어 그러는 거라고. 이제 피아노를 치려면 에이다가 베인슨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명분은 언제나 레슨이다. 하지만 이 레슨은 피아노 연주 산미경에 빠져있는 선생을 일자무식의 제자가 사랑에 취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다. 에이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어가자 베인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 피아노를 그녀에게 조건 없이 되돌려준 다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피아노를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듣자 스튜어트가 베인스에게 허둥지둥 달려간다. 주기로 한 땅에 대한 계약에는 이상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에이다가 문제다. 그녀가 어느 사이에 베인스와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베인스의 집으로 갈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피아노는 이제 자신의 집안에 있으니 말이다. 마침내 사랑의 목마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에이다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인스의 품에 안기기 위해 그의 집을 향한다. 오늘도 내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슈트어트가 베인스에 대한 접촉 금지를 엄격하게 명령하고 에이다를 감금하다시피 집안에 유폐해 놓는다. 참담한 절망에 빠진 에이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인스가 모든 것을 처분하고 영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자 그녀는 생명처럼 소중한 피아노 건반을 하나 떼내어 거기에 사랑의 글귀를 적은 다음 베인스에게 갖다 주도록 어린 딸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그런데 철없는 딸은 이것을 베인스 대신 계부인 슈투어트에게 갖다 주고 만다.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은 슈투어트는 에이다의 방으로 한 걸음에 내달려 들고 있던 도끼로 에이다의 손가락을 내리찍는다. 그러나 마침내 슈투어트는 에이다를 체념한다. 이제 그녀는 베인스와 영국으로 함께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범선의 피아노를 싣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가 막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에이다가 일어선다. 피아노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선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영문 모르는 선원들이 피아노를 바다로 던져 넣는다. 이것은 피아노에 연결된 밧줄로 자신의 발목을 미리 묶어두었던 에이다의 자살 수순이었다. 그러나 바다로 던져진 피아노와 함께 대서양의 심해로 가라앉던 에이다는 어느 순간 발목의 밧줄을 끊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피아노 연주자 에이다는 죽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 에이다가 태어난 것이다. 심해에서 그녀를 밀어올린 대양은 자궁이었고 끊어진 밧줄은 탯줄이었다. 존재와 소유.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두 종류의 인간을 구분한다. 하나는 존재지향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지향의 인간이다. 존재지향의 사람들은 단지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움, 기쁨, 행복을 느낀다. 그들은 길가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낀다. 그 꽃이 반드시 내 방 안에 꽂혀 있어야 한다거나 내 정원에 피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혹은 그녀와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 혹은 그녀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것이라야 한다.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어있는 꽃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만이 문제일 뿐이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든다면 잠자리를 하거나 함께 지내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쨌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소유주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늘 소유와 지배의 욕망으로 시달린다. 프롬의 분석에 따르면 문명사의 흐름을 두고 볼 때 화폐와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존재지향에서 소유지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화폐경제 제도의 확산은 이러한 경향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도시의 모든 주택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 한 장의 종이 수표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소유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한 인간의 가치도 그가 지니고 있는 소유물의 양으로서 측정되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냐는 물음은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물음을 뜻하게 되었다. 프롬은 이 위험스러운 징후들이 심지어 일상화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영어로 내 아내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통상적인 표현은 My wife is beautiful이 아니라 I have a beautiful wife다. 이가 아프다는 My tooth is painful이 아니라 I have a tooth 다. 프롬은 이처럼 be 플러스 주격 보어의 2형식 문장들이 점점 have 플러스 목적어의 3형식 문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이 바로 존재지향의 태도가 점점 더 소유지향의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상적 증거라 말한다. 프롬은 소유지향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소유지향적 인간들의 역설은 단테의 신고 지옥편에 등장하는 아기의 역설과 흡사하다. 아기들은 배고픈 고통에 시달리는 지옥의 귀신들이다. 그들의 괴로움은 먹을 게 없는 데서가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배불러지기는커녕 거꾸로 더 극심한 기아의 고통 속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데서 온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더 배고프다. 이것은 식탐으로 생애를 보낸 자들에게 내려진 신의 징벌이다. 소유의 역설은 이런 악의 역설의 재판이다. 소유욕에 끝없이 부대끼는 현대인은 이런 역설 때문에 이미 지상에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프롬에 의하면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유와 존재는 당초부터 윈윈 불가능한 모순 관계다. 그러므로 누구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함께 취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인가 소유인가. 그런데 일상의 완고한 사슬에 묶여 있으면 이런 선택 앞에서는 일조차 버겁다. 결국 우리도 어느 지점에서 에이다처럼 극적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을 위하여. 이 영화에서 작가 제인 캠피오는 피아노라는 메타포로서 사랑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시도한다. 첫째, 사랑은 존재의 관계다. 여기서 존재의 관계란 가령 피아노와 연주자의 관계 같은 것이다. 돈이 있으면 누구나 피아노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피아노를 사랑하는 일은 다른 자격을 요구한다. 영화에서 남편 스튜어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소유와 미소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여자도, 친구도, 피아노도, 땅도 내 것 아니면 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그건 얼마냐? 라고 묻는다. 그에게는 그게 무엇이냐는 것은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지금 얼마에 살 수 있으며 나중에 얼마에 다시 팔 수 있느냐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스는 다르다. 그의 관심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가 왜 땅도 피아노도 심지어 에이다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가? 그런 것들의 소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존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피아노를 위해 땅을, 에이다를 위해 피아노를, 에이다의 행복을 위해 에이다를 포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베인스가 포기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뿐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것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뛸 수 있는 것이다. 베인스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둘째, 사랑은 감흥이다. 사랑한다면 그 당사자들 사이에 감흥이 일어나야 한다. 얼핏 생각하면 벙어리 여자와 일자무식 농부보다는 돈 많은 남자와 피아노 치는 여자 사이에 더 섬세한 감흥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나 외관상의 조화와 내면적인 조응은 전혀 다른 문제다. 피아노는 감흥의 악기다. 두드리는 대로 소리를 낸다. 스튜어트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베인스는 아주 작은 두드림에도 깊은 떨림으로 반응해 주었다. 에이다에게 베인스는 섬세하게 조율된 피아노 같은 존재였다. 셋째, 사랑은 궁극적 선택이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를 위해 사랑할 수는 없다. 베인스가 30년 동안 살아온 그 땅을 떠나려고 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에이다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피아노의 건반을 뜯어내는 것도, 피아노를 통째로 바닷속으로 던지는 것도, 피아니스트로서 죽음을 택하는 것도 모두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적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소유 앞에서 주저앉는다. 피아노의 주인공 에이다는 그런 어정쩡한 위선 속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피할 수 없는 물음 앞에 서도록 한다. 사랑을 위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네요. 영화의 내용이면서도 또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왕주님이시고요.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에 대한 연구로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미국 버팔로 대학교에서 다양한 영화 철학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영화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질 둘레즈, 노엘 캐롤, 슬라보의 지제 등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철학 개념과 영화 이미지가 어떻게 갈등하고 화해하는지 배웠다고 하네요. 이후 국내의 여러 학술지에 철학과 영화가 만나는 많은 글들을 발표해 왔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와 예술문화 영상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네요. 지은 책으로는 철학풀이, 철학살이, 소설 속의 철학, 쾌락의 옹호 등이 있네요.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만으로도 벅차고 너무 귀하고 또 살아있다라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 저와 읽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항상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